이렇게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네, 남한말로도 우리가 먹고 살게 됐다. 통일하게 되면 통일비용이 너무 커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입장에서 통일비용을 자꾸 과장하고 북한을 외국 취급하고 하다한 경우 우리 민족에게 불공평하고 폭력적으로 부과되는 강대국 중심 국제질서 영향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남한만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협력하지 않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면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도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에 가는 터키 민간 구조선을 격침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이것을 비난하고 유엔에 결의안을 낼 때 우리는 그냥 미국이 반대하니까 기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천안함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무렵의 국제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중국에 노할 수 있고 중국에 노할 수 있어야 미국에 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내부가 갖고 있는 자유, 민주, 인권 이런 데에 대한 확고한 하나의 매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관계가 역질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야지 이 국제 질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시 좀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가 양자관계로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모멘텀으로 해서 열린 지역주의, 지역의 모멘텀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15 정신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6.15 정신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위기 구조를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 유능한 정부, 유능한 위기 관리 역량도 같이 겸비해서 그 대북 정책에 균형 있게 이 부분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발표됐던 그 6.23 공동선언조차도 그 내정 불간섭이 중요하게 그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표되는 남북기본합의서,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그다음에 14선언 등 이어지는 선언에 면면이 이루어진 것은 상호 체제에 대한 존중과 내정에 대한 불간섭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됩니다.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라든지 또는 제도의 차이로 인해서 단기간에 경제적 협력 수준을 제고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비전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서로 알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개성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것들이 지난 4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제한됐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개성단 지역의 기업들이 이미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좋은 경영 실적을 올렸었고 최근에 오이사 도시 발동 이후에 평양 개성을 위한 모든 지역의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기업들의 일반 지속적인 요구는 무슨 차관이나 어떤 대출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발전이나 경제 협력적 관점 구도가 아니라 북한과 정말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또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받아서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윈윈하는 공동 번영, 공동 발전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25 이래 남북 관계가 최악이라는 그 시점에서도 개성단이 인출화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꾸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통제만 하지 말아달라, 딴 거 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확정되었다는 것은 개성공단이 이제는 안정성이 입증됐다. 지금 6.15 14선언, 6.15에서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 또 이거를 구체적으로 남북의 공동 발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14선언에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2007년에서 이명박 정부가 거부했는데 2010년에 김정일 위원장과 후지타오 주석이 중국의 낮은 성공과 한국평화위원회에다 2개의 공동 경제 특구를 만들기로 정부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 갔습니다. 본질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가 되지 않고 무슨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안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결국은
남북 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인데 이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서 이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족 화합의 길을 버렸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민족 화합의 길, 평화의 길을 전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뿌리인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노태우 정권의 민족 화합 정책까지도 배척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매년 2차례씩 총 15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4개월 동안 단 2회입니다. 70대 이상의 이산가족은 80%입니다. 남북 교류를 이루어내는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민족화합의 길을 찾고 평화의 길을 열려는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5.24 조치 이후 한국 간 교류는 물론 민간 교류까지도 거의 완전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민족공동행사도 단 한 번의 합법적 교류협력 사업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88선언은 비록 남북한 정부 당국자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반세기 전에 남북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국 간 교류가 막겠다 해서 민간의 교류도 막아서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민족화합과 평화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면 당국 간 교류가 어려운 지역에 이르게 되더라도 민의 교류를 열어주려는 평화지향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단 한반도에 필요한 정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천명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이 헌법 정신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5.24 조치가 남북 교류를 막고 있습니다. 조치는 파급한 상황에서 잠시 불가피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돌발해서 어떤 조치를 받아주겠다면 조치를 해제할 조건을 긴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였습니다. 민족화합으로 평화통일 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 정치 세력의 역사적 성찰과 철학이 올바를 때만 가능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원상 회복, 원상으로 되돌림입니다. 원상은 이산 이전입니다. 교류 불가 이전입니다. 분단 이전입니다. 분단이 이산가족 현실을 낳았습니다. 북의 탄압을 피해 북으로 가족을 찢었습니다. 스스로 가족을 찢었습니다. 일부가 남으로 왔고 일부가 북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산입니다. 남의 탄압을 피해 스스로 가족을 찢었습니다. 일부가 북으로 갔고 일부가 남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산입니다. 바로 이 이산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화합의 목표는 원상 회복입니다.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민족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바른 성찰은 참회를 낳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 감각도 버렸고 황폐해진 인성조차도 황폐해졌다. 이걸 회복해야 민족화해로 갈 수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꼭지는 내공이 있어야 하겠다. 어디 남쪽도 북쪽도 특별히 통일운동하는 우리들에게 민족화합과 평화에 대한 바른 철학과 정책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정치 세력을 세워내야 한다. 그 밑에는 간단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초과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원에서 이 대북 지원들을 쭉 해왔었는데 식량 지원, 그 식량 지원 부분들 도대체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적절한 것이냐,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 아마 대북 지원 정책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엔 기구를 통해서 다자적 그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세 번째는 그 국내 대북 지원 단체들한테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북한의 어떤 도발들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각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최소한 정부의 어떠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좀 단계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북한에 대북 지원을 했을 때 WFP가 당시에 가졌었던 북한하고 체결했었던 MOU에서의 모니터링 부분들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그 약한 수준이었는데, 재작년 말에 WFP가 북한하고 식량 지원을 하면서 MOU를 체결했을 때 이 모니터링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 24시간 전에만 통보를 하면은 WFP가 가고 싶은 장소를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그 현장 요원들을 파견할 수 있고, 또 이전에는 그 모니터링 요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합의들까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WFP가 지난 15년간 북한하고 식량 지원을 하면서 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런 방식과 절차, 기준 부분들이 15년간 상당히 진행을 한 것은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통합통일 논의에 있어서 각 영역별, 분야별, 이념적인, 이론적인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하나의 이론적 틀이 아니라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이후에 10년 동안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우리의 실제를 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우리가 통합통일을 위해서 정말 민족의 현실을 위해서, 예를 위해서 살아갈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생각했던 이 내용들, 민족의 통합통일, 그리고 통합 번영 발전, 이것을 위해서는 올 12월 대선에 꼭 민주평화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하셨고 주최하는 모든 분들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6.15 남북 정상회담 12주년을 맞아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 평화 발전에 대한